이제 준비되시면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유일한 경제 TV를 사랑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4월 1일을 앞두고 시작하는 유일한 경제 TV입니다. 원래 이제 그 4월 1일에 유일한 경제 TV 공식적인 이제 발족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강상구 PD가 그 어떤 불의의 그 안구 그 각막 파손, 파열, 이런 그 진단을 받아서 갑자기 그 수술에 들어가는 바람에 하루 앞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드린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하루 앞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상구 PD가 좀 어제 아주 큰 수술을 받았는데 잘 회복되기를 좀 바라겠고요. 더불어 이제 오늘 이렇게 아주 훌륭한 무대를 꾸며주시고 녹화를 또 많이 무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오금배 기수감독님, 오금배 부장님 이하 우리 기술부 분들에게 아주 큰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자, 사실은 오늘 이제 4월 1일 공식적인 출범을 하면서 유일한 경제 TV가 출사표 비슷한 게 한번 던져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제가 그 유튜브도 안 하고 사실 방송 출연도 안 하고 이제 그럴 생각이었어요. 사실 이래저래 이제 그 시장 돌아가는 것도 참 그 마땅치 않고 갈수록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좀 뒤로 처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의기소침하던 때 제가 참 귀인 같은 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책을 써볼까 하다가 요즘은 책을 많이 읽는 시대, 특히나 이 경제서적을 더더욱 안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여서 책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2권의 책을 썼어요.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니고 아주 안 팔렸습니다. 결과적으로 2011년도 3월에 나온 이 책, 지금 당장 중소형주에 투자하라. 이 책은 제가 이제 그 신문 기자 하다가 온라인 기자 하다가 이제 방송으로 넘어오면서 방송 진행을 한 2년 넘게 하면서 어떤 느꼈던 것들, 대한민국의 많은 그 개미 투자자들이 중소형주 그다음 코스닥 기업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잘 성과가 좋지 않더라. 왜 그런지, 어떤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성과가 좋을지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좀 담담하게 정리한 책이에요. 제목은 좀 과감하게 중소형주에 투자하라 이랬는데 돌이켜보면 여기에 나와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중견기업들, 중소형주들을 많이 여기다가 이제 거론해놨거든요. 막 써놨는데 PBR, PER, 부채 비율, 유동 비율, ROE 막 등등 막 써가면서 이 아주 그 탄탄한 우량한 중소형주에 몇 년 투자했더니 삼성전자, 현대차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수익이 나더라. 그런 중소형주를 발굴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장기 투자를 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 주식 투자로. 이런 제가 이제 어떤 그 바램을 담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때 중소형주 투자하신 분들 한 9년 전이죠. 지금 거의 다 계좌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거나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단적으로 이 안에 이제 세방이라는 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물류회사. 세방전지 어떤 모회사죠. 그때보다도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하게 크게 중소형주에 투자하라 이랬는데 주가가 참 많이 빠져서 좀 저도 좀 드릴 말씀도 없고 송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에 제가 쓴 이 책은 물론 이제 둘 다 절판돼서 지금은 서점에 가도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주식시장을 죽이는가 이렇게 좀 우량한 주식에 투자를 해도 별로 성과가 안 좋더라. 그럼 누가 주식시장을 죽이는가? 제가 이렇게 약간 도발적인 제목으로 여러 가지 우리 그 시장을, 주식시장, 그 다음에 투자자, 상장사, 이 환경, 법과 제도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좀 쭉 정리하고 문제 제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제 어떤 상식에 기반한 주장도 펴면서 이 책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2013년도에 나왔죠. 이 책도 이렇게 빨갛게 제목을 좀 세게 달면 좀 팔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그 궁금하신 분들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썼던 게 이제 정치 테마주. 뭐 말도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다.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흥행하는 게. 그런데 지난 뭐 한 8년, 9년 어떻습니까? 정치 테마주가 오히려 더 날고 뛰었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더 선진화된 게 아니라 더 뒷걸음쳤다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투자인 걸 알면서도 대한민국의 개미들은 정치 투기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요. 아직도. 왜 그런지 유일한 경제TV에서 책을 쓰는 마음으로 좀 까발리면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도 비싼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의 고밸류 이런 문제도 썼었고, 가격 제한폭 사라져야 된다. 제가 이제 이거 써가지고 이제 15%에 30%로 확대되는데 제가 나름 일조를 했거든요. 이 캡을 씌워놓으니까, 이게 상한선을 씌워놓으니까 투기꾼들이 이 상한선을 믿고 밀어 올리는 거죠. 이 테마주들, 부실한 잡주들. 저는 그래서 아예 가격 제한폭을 없애버리자, 지금이라도. 그러면 정치 투기주 막 올리잖아요. 뭐 이상한 바이오주도 막 올리잖아요. 근데 위에 캡이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럼 세력들이 헤쳐먹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가격이 정성화됩니다.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자자 보호라고 하는 이런 장치들이 결국은 투자자들을 상당히 바보로 만들고 결국은 투자자들을 이상한 주식에 올인하게 만들고 계좌를 깡통나게 만든다. 이게가 이 시장이 굴러가는 오묘한 이게 이치입니다, 이치. 그러니까 금감원이나 금융위, 청와대 바짝 실사구시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막 투자자 보호 강화, 그래가지고 컴플라이언스 강화 막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려 투자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건 아닌지. 투자자를 똑똑하게 만들어야 결국은 투자자가 보호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를 바보로 만들면서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류,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자, 주주를 위해 싸우지 않는 자산운용사. 이제 스튜어트 코드가 이 이후로 많이 이제 도입됐죠. 2017년도. 네.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많이 했고, 액면 분할 얘기도 했었고, 네. 쥐꼬리 배당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투자도 상당히 좀 문제다. 국민연금이 저렇게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을 복지부가 관리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제가 전주 사람인데 국민연금이 전주로 내려가 있는 게 이게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말이 되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계속 뜨거운 주식에 계속 인덱스 투자라고 허울을 씌우면서 니프티 피프티 전략을 계속 쓰잖아요. 계속 뜨거운 불에다가 계속 기름을 끼얹는 격이죠. 이렇게 장기 투자하면 성과가 어떨까요? 버블이 꺼질 때마다 기금이 푸석푸석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완전히 개털인 거죠, 사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장기 투자 기금은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차가운 곳을 찾아가지고 뜨거워지면 팔고 차가워진 곳을 찾아서 아주 순리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드립니다. 오늘 이제 발족식이기도 하고 또 출사표까지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조금 제가 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재미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관련된 일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울 것도 없고 네가 잘났길래 이런 걸 얘기를 떠들고 다니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진짜 가진 것도 없고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 20년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참 문제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경험하고 좀 깨우치게 된 것 같아요.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고민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가는 게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유일한 경제 TV. 네. 코로나19발 글로벌 증시 대폭락에 시작하는
대한민국 저평가 극복 프로젝트다. 이렇게 제가 감히 이제 타이틀을 달아봤어요. 그래서 뭐 만년 코스피 저평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귀에 따갑게 뭐 신문 기사도 많이 보고 들었을 텐데 왜 이게 극복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이제 화두입니다. 화두. 지금 미국이 뭐 많이 꼬꾸라졌지만 작년 말 올 연초만 해도 미국은 11년째 랠리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됐죠? 아주 지루하게 횡보했죠. 횡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다른 그 코스피에 상장된 수많은 대기업 주가들, 중소기업들, 상장사들 주가가 10년 동안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왜 미국만 치도 못 가고 전 세계적으로 꼴찌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을까요? 자, 2%밖에 안 되는 아주 그 이머징 마켓이라 그럴까요? 네, 아니죠. 여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2%밖에 안 되는 변방의 이머징 마켓에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지금 계좌를 터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국민연금도 여기에 무지막지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130조 정도. 이게 우리의 노후 자금이잖아요. 근데 운명적으로 한반도에 태어난 개인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국민연금 기구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그럼 그런데 그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꼴찌예요. 낙후돼 있어요. 근데 투자를 해야 돼요. 반강제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체념적으로 그냥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운명을 좀 극복해보자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앞으로 계속 좀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좀 뜯어보면 이런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딴 데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아주 뭐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이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1980년 1월 4일을 시가총액 100으로 잡습니다. 100. 그 시점부터 시가총액이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를 코스피 지수로 10배가 늘었으면 1000이 되는 거죠. 자, 이런데 잘 보세요. 이 시가총액은 상장사 주식수 곱하기 주가를 쭉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그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 건 아니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주가라는 건 기업의 내재 가치, 기업의 본질 가치가 주가예요? 아니죠. 주가는 유통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가격이 주가다 이거예요. 유통시장에서 누가 사고 팔아요? 대주주, 우리가 흔히 하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사고 파는 유통시장에서 아니죠. 일반 주주들, 소액주주라고 하는 우리 일반 주주들이 유통시장에 사고 파는 가격이에요. 즉 우리 유통시장에서 사고 파는 소액주주들의 가격이 모여서 시가총액이 되는 건데 이 시가총액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꼴찌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반 주주들, 소액주주들은 유통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에 사고 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왜 이런가? 왜 이게 10년, 2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또 고착화되고 악화되고 굳어지는가? 댁에서 이거 보시면서 가족분들하고 뭐 고등학교, 중학교부터는 조금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분들도 아마 좀 다시 보기 하시면서 들으면 좀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이러냐? 유통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이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짓눌려 있느냐, 낮느냐, 디스카운트 되어 있느냐, 싼가? 이 문제죠. 제가 계속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고민하다가 지난 몇 년간 저도 이제 지쳐서 절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방송도 안 하고 기사도 안 쓰고 막 하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아주 귀인을 만나서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구나. 우리 시장 전반에. 제가 그걸 깨닫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대한민국의 이 자본시장 안에서는요, 주가가 오르는 걸 원치 않는 집단, 계층, 주주들이 꽤 많아요. 꽤. 느낌이 좀 오시나요? 꽤 많습니다. 근데 그 힘이 주가가 오르는 걸
바라지 않는 그 사람들의 힘이 너무 세요. 강력합니다. 막강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 제가 무슨 계층 간에 불화를 조장하고 아니죠. 왜 그런지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유통시장에서 사고 파는 소액주주들의, 일반 주주들의 가격, 그 다음에 장외에서, 시간 외에서 대주주들이 사고 파는 그 가격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 하나. 인정하시나요? 아니라고요? 근거를 대보시죠. 확실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속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상장사를 아들에게, 손자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상속의 기준이 뭐죠? 시가입니다, 시가. 우리나라는. 상장사라면 100% 시가예요. 전후 3개월인가? 시가. 가중평균이죠. 평균 가격. 그 상속이나 증여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3개월 전후에 시가입니다, 시가.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대주주면 시가를 낮추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또 인지상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장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장외, 또 시간에 거래해서 대주주들끼리 거래되는 가격은 엄청난 괴리가 빚어집니다. 자진상폐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분할할 때, 지주사 전환할 때, 여러 가지 지금 주요 거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지배주주 간 인수합병 할 때, 이럴 때 거래되는 가격은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확실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주주, 그러니까 지배주주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는 거죠. 자, 유통시장의 가격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얼마나 낮게 가든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이 짓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 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최고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65%에 이른다는 상속 증여세, 2세, 3세로 가기 어렵다. 절반 떼주고 나면 뭐가 남느냐, 지분을. 이런 상장사 대주주들, 지배주들의 하소연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엄살 떨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분 절반 상속세로 내라고 하면 누군들 부담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는 소유와 경영이 대체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대체로 많은 대기업 상장사, 중견기업 상장사 소유 경영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어떤 약간 지배구조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들 손자에게 이 기업을 넘겨주려는 집착, 욕망은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이 최고 50% 여기다가 또 할증 붙으면 65% 한다는 이거는 좀 내리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고세율을 지금의 50%에서 30% 선으로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발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재벌들한테, 부자들한테 특히 아니냐. 대신 세율의 기준을 지금은 시가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공정한 가격 있잖아요. 기업의 온전한 가치를 반영한 그런 가치를 반영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 세금을 매겨야 한다. 증여세를 매겨야 한다.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산 재평가도 일부 상장사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 입맛대로 자산 재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상장사 또 웬만한 규모 이상의 비상장사도 자산 재평가를 다 이렇게 하도록 해야 돼서 순자산 배율 PBR 1배 수준에서 상속 증여세를 매길 거냐, 그죠? 아니면 시가 기준으로 할 거냐 했을 때 더 높은 부분에서 높은 가격으로 상속 증여세를 매기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굳이 저 지배주들도 이 상속세 낮추려고 그렇게 막 온갖 그 편법을 막 탈법을 동원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세율 낮춰줘. 그죠? 30% 낮춰줘. 대신 자산재평가 하고 나서 PBR 1로 할래? 아니면 시가대로 할래? 높은 거대로 딱 증여세 매기자. 이러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제가 그 전문가, 세무사 데려다가 나중에 꼭 기회를 잡아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상속증여세를 낮추면 디스카운트가 해소될까? 일부 해소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PBR이 1이 아니라 막 0.2, 0.3, 심지어 0.1인 멀쩡한 상장사도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PBR 1에 수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시장이 주당 순자산 배율 PBR 1배에 딱 이거를 고점으로 딱 이렇게 갇혀버리는 이게 캡이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점으로 딱 그냥 하나 이게 상한선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제도와 법의 룰의 손질은 바람직하다? 아니죠. 캡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막 움트는 그 에너지가 막 캡을 받고 PBR 2, 3, 4, 5 막 이렇게 가는 기업들이 막 나오도록 이 세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 제도가 손질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 상속 증여세 관련해서는 막 어떤 증여를 앞두고 있는 증여를 하려는 회사인데 이게 막 PBR이 막 워낙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도 막 매입 소각도 많이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막 자산재평가 열심히 하고 막 투자도 잘하고 이익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PBR이 막 성장성 높아 그래가지고 막 10 갔어요. 이런 회사들을 막 그 가격으로 상속 증여세를 매길 거냐? 엄청나게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됩니다. 왜냐? 이런 회사들은 이 회사에 투자한 대한민국 국민들, 주권자들, 그 다음 유권자들이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부자 되게 했잖아요.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한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이런 그 경영진들, 지배주주들, 이런 기업한테는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엄청나게. 법인세, 배당세, 상속증여세. 완전 종합 세트로 팍팍 몰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같은 동종에 있는 어떤 상장사들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막 뿡뿡뿡뿡 막 올라요. 뭐 주가를 뭐 이렇게 조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버핏이 잘하는 것처럼 막 자본 배분을 막 주주 친화적으로 막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진짜 파격적으로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혜택을. 이런 것들도 뭐 부자만 편드는 건가요, 이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앞으로 퇴직연금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어떤 우리의 소중한 자산들을 살찌우게 하는 기업들과 그 경영진, 경영자, 이사, 지배주주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사회적,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대접을 받아야 되죠. 자, 이런 어떤 세제 문제, 근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세제만 가지고는. 그런 순간에 제가 딱 내리를 친 분을,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 말씀해 주신 분을 만났어요.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가 저한테 이제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만나 뵙고 또 방송도 새벽에 몇 번 하고 그랬었는데 별로 호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를 우리가 손보지 않고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주의 온당한 몫을 찾아내주는 법과 제도의 정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유한 지분이 1%예요. 상장사에. 또는 내가 보유한 그 지분이 100주예요.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그 지분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몫으로 이렇게 배분해주는, 돌려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법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자, 합병, 분할, 지주회사 전환, 자진상폐, M&A 이런 등등의 주요 자본 거래에서 대한민국의 일반 주주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보호받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좀 전문적으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에 똑같이 가리지 않고 n분의 1만큼 보호받아야 된다. 전문용어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이사의 선관 의무를 우리 상법에 꼭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죠.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관 의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영어로 하면은 duty of care,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가. 그러니까 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뭐 강제적으로 막 배당을 야 무조건 배당 성향 50%로 가, 이게 아니고, 상장사에는 주식회사에는 그 상법이 다 이렇게 무조건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최고 의결 기구는 아니고 뭐 일상적인 의사회가 있죠. 주총 밑에 이사회가 있는데, 이 이사회 멤버들, 이사들로 하여금 알아서 스스로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 이익을, 내가 1% 가지고 있으면 1%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이익을 알아서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보호해달라, 이런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이거를 좀 설명해보면, 자, duty of care하고 duty of loyalty 이렇게 나눠지는데, duty of care는 이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비례적 이익을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호하려면 첫 번째,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한 만큼 이사들은 또 회사에서 보상을 받잖아요. 많이. 또 하나, duty of loyalty, 충성을 다하라는 거죠. 누구한테? 회사하고 또 주주들한테. 이사가 배신 때리면 돼요, 안 돼요? 횡령하면 돼요, 안 돼요? 그 회사 큰일 나죠. 자, 열심히 일해라. 그 다음에 한눈 팔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충실의 의무를 다하라. 자, 이거를 합쳐서 미국에서는 큰 의미에서의 어떤 선관 의무, 넓은 의미에서의 선관 의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좀 구분되어 있어요. fiduciary duty, 이렇게. duty of care, 한눈 팔지 말고 일해라. duty of loyalty, 배신 때리지 마, 너 이상한 생각 하는 거 아니야? 이 두 개를 합해서 fiduciary duty, 넓은 의미에서의 선관 의무를 다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와닿습니까? 이거는 미국의 자본주의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뭐 심지어 다른 아시아에서도 이거는 철칙입니다. 철칙.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큰 구멍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는 똑같이 적용할 수, 이사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회사, 뭐 지배주주가 있어요? 이사 선임해놓고 열심히 일해,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duty of loyalty, 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어떤 그 충실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냐? 회사한테 충실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돼.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주들한테 충실의 의무를 다해. 이거는 의무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회사의 계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배임이고 횡령이에요. 이거는 특수하게 처벌받습니다. 가중 처벌받아요. 그런데 이사들이 본인들의 이사회 결정으로,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일반 주주, 내 주주인 나의 그 계좌가 펑크가 났다 하면, 손실이 났다 하면, 이거는 이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사가 주주들 이익을 보호를 해줘야지. 근데 우리의 상법은,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사들은 지배주주를 위해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겠죠. 안 하면 바로 잘리니까. 그런데 일반 주주의 이익을 좀 해치는, 빼앗아가는 그런 결정을 내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법 382조의 3. 아마 이제 그 강상구 PD가 좀 뭐 상당 기간 좀 뭐랄까
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편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뭐 자막도 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우절이 아니기 위해서 4월 1일에는 제가 이제 이거를 출사표를 내겠다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어떤 그 전달이 잘 안 되더라도 좀 한번 좀 그 곰곰이 좀 곱씹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복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우리 상법 어떻게 돼 있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를 위하여. 자, 그러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작년 전까지는 당연히 회사를 위하여는 회사라는 법인도 있지만 주주도 있는 거 아니냐. 회사의 주인이 주주고 당연히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주주를 위해서도 충실히 일을 해라. 이렇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대한민국의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 지배주주들이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리고 그 지배주주들의 발주를 받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일반 주주의 그 지분 가치, 일반 주주의 몫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보장해주지 않는 n분의 1의 가치를 보호해주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도 무죄다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합병 그 대법원 판결 잠깐 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별 주주의 구체적 경제적 득실을 고려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자, 왜? 이사들은 주주의 재산 보존 행위에 협력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들이 그 주주의 재산 보존 행위에 뭔가 그 의무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주주의 구체적 경제적 득실을 고려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들의 상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쭉 그 내려온 그 대법원 판례의 어떤 그 근간이에요, 근간. 그러니까 제가 뭐 이 판결이 뭐 잘못됐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판결이 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을 좀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법을, 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회사를 위하여 대신에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주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주주를 이 세 글자를 넣으면 됩니다. 상법에. 382조 3회. 그런데 이 단어를, 세 글자를 넣는 게 쉬운 일일까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지금 어떤 그 자본시장을 둘러싼 법 체계는 이사들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그 n분의 1만큼의 그 이익을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 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 거예요. 자, 그 이사들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 줍니까? 법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법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도 안 해주고 이사들도 안 해주고 뭐 당연히 법이 안 해주니까 뭐 판결 가봤자 어렵습니다 이거. 자, 그럼 누가 해줘야 될까요? 각자 알아서 해야 됩니다. 각자 알아서. 자, 각자 알아서. 그런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분이 많아요 적어요? 안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일반 주주들은 이 책이 나온 지가 2011년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뭐 나름 괜찮다고 뭐 분석해 보라고 따져 보라고 그러면 뭔가 먹을 게 있을 거라고 제가 막 그 실제 회사 이름까지 써가면서 썼는데 그런 회사들 투자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저기 말 그대로 쪽박입니다. 쪽박. 그 회사들이 뭐 부실해서? 여기에는 그렇게 부실한 회사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회사는 따로 문제 있다고 제가 써놨어요. 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거를 알고 되게 좀 이렇게 소름이 끼치고 좀 놀랐어요. 그럼 뭐냐? 그럼 일반 주주들은 우리 시장에서 매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투기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 장기 투자한 그 목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이익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상장사의 이사회에서 보호해주지 않고 그 이사들도 뭐 논외, 그거는 논외. 자, 이게 문제 있다고 이제 재판을 가잖아요. 판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대로 납니다. 이사가 선관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납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관심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옛날에 이제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냥 막 그 단타로 갑니다. 그냥 테마주 투자라고 전향한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왜냐면 뭐 3년, 5년 투자해봤자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배당을 많이 안 줘도 뭐 자기들끼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자본거래. 합병할 때 합병 비율 막 자본시장법에서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장사. 그냥 쫙 눌러요. 시가를. 누른다고 뭐 손으로 누릅니까? 자, 장기적으로 배당 안 하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뭐 IR도 안 하고 그러면 상장사 주가 어떻게 돼요? 그냥 방치되는 겁니다. 그냥 아래로 흘려버려요. 그러면 그 가격대로 합병하고 증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가대로 매매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일반 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탈탈 털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런 모든 그 일들을 대한민국은 이사회, 이사들이 혼자 하도록 돼 있어요. 자, 회사의 가치를 사고 하나로 봅시다. 사고 하나. 이거를 n분의 1만큼 잘 나눠서 먹어야 돼요. 그게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딱 가르는, 그러니까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 몫으로 나눠라 하는 것도 이사가 결정하고, 자, 먼저 골라 하는 것도 이사가 먼저 고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사과를 9대1로 나누고 9를 먼저 가져가도 예를 들어서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런 시장에 장기 투자해라, 배당 투자해라, 투기하지 말고 테마주 투자하지 말고 제대로 투자해라.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라, 노후를 준비해라. 씨알도 안 맥힙니다. 씨알도 안 맥혀.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그러면서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데 갈수록 더 심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주변 환경, 룰, 법과 제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쵸? 혼자 나눠서 나눈 사람이 먼저, 갑이 나눠서 갑이 먼저 사과를 가져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갑은, 근데 문제가 안 된다. 그럼 갑은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려고 공정하지 않게 사과를 나누겠죠. 자,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유일한 경제TV 출사표를 쓰고 있는 건데, 원래 이제 책을 쓴다고 했잖아요. 제가 책 대신에 이런 유튜브를 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 책을 보면 이제 추천사 같은 거 있잖아요. 추천사.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짧으나마 이제 추천사는 아니고 주식농부 그 박영욱 씨가 이번에 이제 그 어떤 그 주총을 이제 보내면서, 주총 시즌을 보내면서 하도 이제 좀 억울하기도 하고 뭐 분해도 바치고 이래가지고 뭔가 이제 기고문 같은 거를 써서 이제 여기저기 언론사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유튜브 할 때 읽어도 되냐 그랬더니 뭐 읽어라 이렇게 해서 2개를 보냈는데, 일종의 그 칼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추천사 형식으로 책에 추천사에 해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짧게 한번 읽으면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조광피역에 2006년부터 투자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 11.3%. 그래서 일대 주주 개인 주주인 이현석 대표이사보다도 제가 보니까 한 2만 5천 주 정도가 많네요. 박영옥 그 대표가 주식농부가 이런 건 흔치 않는 사례다. 혹자는 일대 주주라면 가만히 있어도 회사의 내부 정보가 귀에 흘러들어오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사건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분명 조광피역의 일대 주주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단지 할 수 있는 건 지배주주에게 읍소하는 것뿐이다. 자, 한 회사의 상장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일대 주주예요. 그런데도 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읍소하는 것뿐이래요. 일대 주주가 이러니 지배주주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많은 대한민국의 그 숱한 지금도 막 그 정말 뭐 무슨 동학운동 하듯이 막 이렇게 그 뛰어드는 이 개인 투자자들 무슨 힘이 있어요? 뭐 발언권이 있겠어요? 자, 2011년 5% 이상 지분 공시한 이후 지금까지 9년 동안 회사는 2011년도와 2016년 단 2회만 배당을 했다. 그것도 주당 100원 뿐이었다.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물론 이제 조광피역이 정말 나쁜 회사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그 문제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과 제도, 생태계, 환경을 저는 좀 한번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환경을 고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뭐 정석 투자, 올바른 투자, 미래를 뭐 자본시장에서 대비해라, 퇴직연금이 자본시장으로 와야 된다. 이런 거 안 바꾸고 나서 퇴직연금이 자본시장에 오면요, 저 은행에 정기예금에 넣는 것만도 못합니다. 수익이, 장기 수익이. 환경, 법과 제도를 바꾸면서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자, 딱 2번 배당받았대요. 그래서 9년 동안 배당금이 1억 900만 원이다. 투자자로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회사가 언젠가는 필자와 같은 투자자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한 발 양보했다. 그 사이 필자보다 보유주식도 적은 이 대표는 회사를 경영한다는 이유로 연봉을 받아갔다. 뭐 당연히 연봉을 받아갔겠죠.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정관에도 있고 법에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가져갔는지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자, 그간에 이제 잘 공시가 안 됐어요. 뭐 이래저래 이유가 있죠. 공시를 안 했는데 2019년부터 금감원 공시서식 기준 변경으로 미등기 임원도 보수를 공개해야 했는데 이 덕분에 드디어 대표의 보수가 공개됐다. 2018년 한 해에만 월 1억 원씩 총 12억 원의 보수를 받아갔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월 1억 원씩 받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대주주인 그 일반 주주인 그 농부는 주식농부는 9년 동안 배당으로 1억 900만 원 챙겨갔는데 받았는데 자 대표이사는 지배주주이고 경영을 한다는 그 이유로 명분으로 월 1억씩 받아갔다. 좀 느낌이 오십니까? 자 여기 생각할 거리가 보이는가?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 10년 넘게 투자한 그 일반 주주는 1억 9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지배주주는 월 1억 원씩 가져가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 그럴 거면 왜 상장했는가? 비상장사였다면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에 피해보는 선량한 일반 투자자도 없을 텐데 말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잠재적 투자자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고 회사는 과거보다 더 건실해졌는데 주가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회사가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는 배당을 줄 여력이 없는 걸까? 아니다. 충분한 여력이 있다. 지금은 더 그러하다.
자사주 46% 가지고 있고, 뭐, 이거 살려면 그만큼 돈을 썼겠죠. 투자 자산 1,745억 원, 당좌 자산, 예금이죠. 528억 원이 있다. 본연의 사업에서 순이익이 적게는 연 100억, 많게는 200억이 된다. 투자 수익을 포함하면 더 많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금의 30%를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자라는 얘기가 상식에 부합한가 아니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가. 네. 자, 그런데 더, 약간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그런데, 자,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 알죠? 말을 저 혼자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말이 좀 꼬이죠. 이제 좀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회사가 있죠. 워런 버핏 새 회사. 자, 주총 때 2박 3일 주총 유명하죠. 그 버핏이 투자한 그 계열사들, 버크셔가 투자한 계열사들이 와서 시즈 캔디, 캔디도 팔고, 또 팔고, 막 팔지 않습니까? 4만 명, 5만 명 주주들이 참석하는데, 둘째 날에는 이제 그 경영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연례 미팅이 있죠. 몇 시간 동안 하죠. 마지막 날에는 자선 행사인 5km 마라톤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은가? 투자자로서 필자는 살아오면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하나쯤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해 왔다. 특히 필자가 투자한 회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이다 보니 단지 허망한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는가? 조광피역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에 무려 226주. 아이고 226주밖에 안 해? 돈으로 치면요 670억이라고 합니다. 버크셔 주가가 워낙 몇 억씩 하는 거죠. 네. 한 3억 정도 하네요. 한 주당. 자, 이 회사에 그렇게 주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추앙을 받는 회사에 670억 원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조광피역인데 일대주주인 박용옥 씨는 왜 이런 칼럼, 이런 편지, 이런 호소문을 쓸 수밖에 없는 걸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대주주 박용옥 씨는 이번 조광피역 주주총회를 보이콧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인 대표이사는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약간 좀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대주주와 일반 주주인 일대주주와 실강이 하려는 그 경영진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쵸? 여러 가지 생각들 있어요. 주식농부가 너무 왜 저걸 이렇게 배당도 안 주는데 오래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는 과연 대한민국 상장사의 이사들이 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건가? 9년 동안 배당 딱 2번 하고 그 합치니까 1대주주인데 1억 9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주는 거죠. 지배주주인 대표이사는 월 1억씩 가져가고 이거 다 이제 이사회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제가 이분법으로 이렇게 편가르기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사의 가치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고무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배주주한테 많이 가면 일반 주주 몫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로스 게임입니다. 그래서 비례적 이익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의 몫이 공정하게, 그죠? 1% 가지고 있으면 1%만큼 그 기업의 가치의 1%만큼 보장받아야 돼요. 합병할 때.
자진상폐할 때, 분할할 때, 지주회사로 갈 때,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갔죠? 그러면서 우리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뭐 분할하고 다시 합병하면서 많이 보호됐나요? 지금도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시장을 둘러싼 그 환경, 룰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엄청나게 개인들이 삼성전자 주식 막 사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 화끈한 테마주처럼 막 하루에 10% 20%씩 갑니까 이게? 아니죠. 장기 투자를 분명히 해야 어느 정도 원하는 성과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장기 투자를 할 때 이사들이 지금 막 열심히 주식을 사고 있는 이런 일반 주주들의 어떤 몫을 잘 챙겨줄 줄 알아야 돼요.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신의 선관 의무에 꼭 이거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아, 상장사의 이사회가, 이사들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0주 사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나한테 그 몫을 돌려주는구나, 보호해주는구나. 이런 신뢰가 있을 때 이런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지금 뭐 단기간에 엄청나게 좀 와 있잖아요. 부동산 경기도 안 좋으니까. 이런 그 자금이 계속 들어올 텐데 지금 보면 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큰 물결이 되고 결국은 이 시장이 막 정말 체질이 바뀌는 이런 큰 계기가 될 거다.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들어오면 몇 달 지났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네. 뭐 별로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부동산도 별로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우려되는 게 그거죠. 그러면 또 막 그 여기저기서 막 테마주가 좋습니다. 또 4월 달도 총선 뭐 테마주 막 뭐 온갖 또 막 이런 그 현혹하는 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말 그 삼성전자를 그나마 삼성전자인 게 다행이에요. 정말 삼성전자 그 주주 환원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실망해가지고 막 또 코스닥의 이상한 잡주들, 테마주들 뭐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 그게 가장 그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빨리 이 시기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유일한 경제TV가 중요하고 지금 정부나 청와대 역할이 중요하고 총선 때 정말 좋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뽑아야 됩니다. 너무 정파적으로 뭐 여냐 아니냐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훌륭한 그 국회의원들,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강성구 PD의 조속한 쾌유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 좋은 아주 이 무대를 조명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꾸며주신 그 오금배 부장 이하 우리 기술부 요원들에게 아주 그 고마움을 느끼면서 오늘 유일한 경제TV 발족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가한 제가 이제 그 댓글을 통해서 소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총 때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전자주총에 참여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뭐 보이콧 하신 분도 있을 텐데 내가 투자한 상장사가 과거, 현재 어떻게 내 몫을 잘 좀 보호해주고 있는 건지 회사가 막 그 100 벌었으면 그 중에 한 30은 주주들한테 좀 나눠주고 있는지, 자사주 매입을 뭐 적절하게 너무 또 자사주 매입 몽땅 하는 걸 바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상식에 기반한 실사구실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주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서 회사가 상식적으로 나한테 내 몫을 잘 지켜주는 건가? 보호해주는 거야? 배당을 좀 적절하게 줬나? 자, 이런 사례도 좋고, 반대로, 정말 너무해. 너무 쥐꼬리 배당이고, 너무 실망스러워. 나를 일반 주주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전화도 잘 안 받아.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텐데, 좀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강상구 PD가 이제 그 편집하고 촬영하고 같이 저랑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일한결 TV 뭐 이렇게 좀 호흡이 그러니까 자주 못 찍어도 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월이면 네, 꽃피는 봄 아니겠습니까? 뭐 잔인하다고도 하는데 4월이 그러지 말고 저는 좀 봄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벚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 시장에도 좀 이렇게 좀 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다. 예, 바람만 되는 건 아니고 법과 제도가 꼭 많이 고쳐져야 된다. 선진화해야 된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유일한결 TV 3월 31일, 4월 1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